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관리론, 성공 대화론과 함께 카네기의 불후의 3부작으로 80년이 지난 지금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7번째 인생책 자기관리론에서 개인의 지나친 걱정과 불안을 가장 큰 문제로 보았다면 인간관계론에서는 상대를 향한 비난과 비평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족이든 친한 친구이든 자신의 기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충고해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별명이 선생님일 정도로 지적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지라 책을 읽는 내내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저에게 이 책을 추천해준 사람도 저의 충고와 잔소리를 가장 많이 들은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른말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모든 말들이 결국엔 모두 저에게로 되돌아오거나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성공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이 책을 항시 옆에 두고 매일 여러 번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정독 후에도 3-4시간은 다시 읽어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책을 항시 책상에 두고 수시로 들춰보고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나드 쇼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쳐주면 스스로 배우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과정이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행하는 가운데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가 인도하는 성공한 인간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꿀을 얻고 싶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 1931년 5월 7일 범인 검거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쌍권총 크로울리는 몇 주 동안 경찰의 추적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는 연인의 아파트에 숨어 있었는데 때마침 발각되어 체포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기 얼마 전 크로울리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적한 시골길에 차를 세우고 애인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한 명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크로울리는 면허증을 보여주는 대신에 총을 뽑아 들고는 경찰에게 총알 3발을 쏘았습니다. 경찰이 중상을 입고 쓰러지자 크로울리는 차에서 내려 확인 사살까지 저질렀습니다. 이토록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변함없이 착한 상태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 너무나 착한 마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크로울리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사형이 집행된 날 그는 전기의자에 앉아서 살인을 저질렀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말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범죄자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던 기간은 내 인생 최고의 시기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비난과 전과자라는 낙인만이 돌아왔다. 알 카포네의 말입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악명 높은 만인의 적, 시카고의 암흑기를 장악했던 가장 냉혹한 깽단 두목인 바로 그 알 카포네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자선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오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 소장 로즈는 말합니다. 싱싱교도소의 수감자 중에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나처럼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변명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셀 수 없이 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논리적인지 아닌지를 차치하더라도 그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고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여기며 그러한 연유로 감옥에 수감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생각을 포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알카포네, 쌍권총 크로울리, 교도소 담장 너머의 범죄자들이 자신들은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아무리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100명 중 99명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방어적인 모습을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존심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하며 원한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혹은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 후배를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삶의 태도와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남을 변화시키는 일보다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일이 훨씬 낫습니다. 이기적인 관점으로만 본다고 해도 말입니다. 나아가 훨씬 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은 자기 자신과 싸움을 시작할 때다.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논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입니다. 상대방은 감정적이며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고 자존심과 허영심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에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입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불평하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보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품성이 뛰어나고 자제력을 갖춘 사람만 이해와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지 사려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편이 비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고 의미 있으며 흥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관용을 보일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영국의 위대한 문어인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죽기 전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 분이다. 지금까지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바른말 대잔치로 일삼았던 저의 철없었던 오랜 지난 시간들을 가슴 깊이 반성하며 현실에서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수시로 자신의 말을 돌아봅니다. 다음은 사람의 호감을 사는 6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끌고 싶다면 먼저 관심을 가지면 된다.
내가 5살이었을 때다. 아버지는 50센트를 지불하고 노란빛의 털 복숭이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다. 어린 시절 나에게 그 강아지는 빛이었고 즐거움이었다. 매일 오후 4시 30분이 되면 강아지는 앞마당에 나와서는 예쁘장한 눈으로 거리를 바라보다가 내 목소리가 들리거나 혹은 나무 사이로 도시락 가방을 흔들며 오는 내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나 기뻐하며 멍멍 짖곤 했다. 티피는 5년 동안 내 친한 짝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 밤에 티피는 내 주위에서 놀다가 벼락을 맞아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 티피의 끔찍한 죽음은 내 유년 시절에 겪은 최고의 비극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티피야, 너는 심리학에 관한 책은 본 적도 없지? 그래, 그럴 필요도 없었어. 너는 알고 있었어. 타고난 본능으로 알았던 거겠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2달 안에도 사귈 수 있다는 걸 너는 알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이런저런 노력은 다 하면서도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든 나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 언제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뉴욕 전화회사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일지 찾아보았더니 우리의 생각대로 그 단어는 바로 1인칭 대명사 나였습니다. 나, 나, 나. 나라는 말은 500번의 통화에서 무려 3,99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같이 나와 있는 단체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누구의 얼굴을 찾아보시나요?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나에게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절대로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런 방식을 통해 사귈 수 없습니다. 빈 출신의 권위 있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저서 당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에서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인간이 겪는 실패는 모두 이런 유형의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다. 아주 오래전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푸블릴리우스 시루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라고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방법을 똑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